자, 이제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교시, 2교시에 창업주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창업주 정신에 대해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창업자 정신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할 것이냐, 아이템 선정의 어떤 조건이나 아이템 선정의 어떤 그 뭐랄까 좋은 아이템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창업자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업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지 창업 환경 분석하는 요령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 환경까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권과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이라는 게 뭐고 입지 분석이라는 건 뭐냐. 그 상권은 뭐 1차 상권이 있고 2차 상권이 있고 3차 상권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 1차 상권이면 뭐 매출액이나 고객의 뭐 60 내지 70%를 뭐 끌어들이는 것이 1차 상권이고, 뭐 편의품이나 뭐 선매품 중심으로 하고, 뭐 그다음에 2차 상권은 어떻고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돼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이커머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부 전자상거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아직은 이 뭐야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는 이 상권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상권은 뭐다? 여러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지역, 내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 범위, 그다음에 상권의 범위는, 그럼 상권의 범위는 내가 점포의 크기가 얼마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대형 그 뭐 삼성의 뭐 홈플러스나 또 뭐 이마트나 이렇게 큰 대형 마트가 있고, 또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처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점포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 그 범위도 틀리겠죠. 음? 또 취급품의 종류, 백화점 뭐 100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백화점과 뭐 조그마한 가게에서 떡볶이를 취급하는 그런 가게하고는 뭐 상권의 범위가 틀리겠죠. 그다음에 교통의 편리성도 뭐 상업 직접도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도 상권의 범위가 크고 작은 범위는 뭐 틀릴 수가 있다. 즉 차로 가기에 편한 곳과 걸어가기에 편한 곳이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소규모 상업, 우리 창업경영학과를 나와서 처음에 이제 소규모 그 소상공인부터 출발을 할 건데, 그럼 소규모 사업을 하기에 맞는 상권은 어떤 것이냐? 뭐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뭐 상품이나 어떤 그 특정 종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격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심리적 가격 선정이 맞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지 분석을 볼 건데요. 자, 입지 분석은 그럼 입지라는 건 뭐냐? 입지라는 거는 어, 하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고정적인 거를 이제 고정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입지라는 거는 장소상의 어떤 물리적으로 고정되는 그런 위치보다는 약간의 어떤 서비스 형태나 기타 다른 시설물을 추가해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 이거를 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 분석을 하는 절차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1984년도에 LG전자에서 김치냉장고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야 상권 분석과 뭐 입지 분석과 그다음에 STP 전략과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김치냉장고를 어디에서 팔아야 될 것이냐, 음? 누구에게 팔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사람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람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분류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녀노소 이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김치냉장고는 여자가 쓰는 것이다. 꼭 뭐 여자가 전문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또 남녀 평등 뭐 이런 시대에 여자 이렇게 딱 지정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뭐 여성이 쓰는 것이 김치냉장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여성이냐? 또 여성 중에서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있고 기혼, 미혼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미혼보다는 기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제 기혼 여성. 그럼 기혼 여성 중에서도 할머니도 기혼 여성이고 30대도 기혼 여성인데 그러면 할머니보다는 가정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물론 지금의 표현으로 가정 살림을 여자가 맡아서 하느냐 그러면 뭐 제가 또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 당시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0대에 그 신혼주부나 40대에 이렇게 주부로서 어느 정도 성숙한 이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 김치냉장고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김치냉장고를 누가 쓸 것이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쓸 것이냐. 저 시골에서 사시사철 뭐 냉장고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의 부유층은 기존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김치를 담는 냉장고가 또 추가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하, 좀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강남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과 지역을 이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서 팔아야 되겠다? 강남으로 가서 이 김치냉장고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가서 누구한테 팔 것이냐? 강남에 있는 그 통반장을 하시는 여성들의 어떤 리더급 통반장님들을 찾아서 김치냉장고를 뭐 50대인가를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봐라. 그래서 1년간 써보고 마음에 들으면 50%를 내고 사고 마음에 안 들으면 반납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1년 써보니까 다 좋다고 다 사요. 그런데 그 통반장어 씨는 그다음에 뭐 새마을 지도자, 뭐 여성 부녀회 회장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집에 오시는 손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김치를 내놓으면 신선한 김치에 맛있는 김치에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포지셔닝 된 이 김치 맛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김치. 이 김치 어디서 났어요? 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집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자랑해서 이게 이제 입소문 마케팅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 있는 그 3, 40대의 어떤 리더급 뭐 여성 주부들을 대상으로 김치냉장고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부터 김치냉장고가 야, 그 서울 가서 강남에 가서 있는 집 가면 김치냉장고가 다 있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드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면 상권과 입지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인구 분석을 하고 구매력을 분석을 하고 고객의 구매 습관을 분석을 하고 특정 지역 어떤 지역의 뭐 경제력이나 뭐 그다음에 뭐 그 지역의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아파트촌이냐 아니면 뭐 독립가구냐 뭐 차량이 많이 있느냐 뭐 아무튼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상권과 입지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러면 거기에 가려면 자 김치냉장고를 팔으려면 몇 층에 가서 팔 것이고 김치냉장고를 팔기 위한 그 가게의 권리금은 얼마고 보증금은 뭐 임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곳에 가서 상권과 입지를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업 업종에 따라서 상권과 입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이 상권과 입지만 가져도 또 한 학기를 배우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건 이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상권과 입지를 잡으면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한지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예비 타당성 예타 검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타 분석을 할 때 부처별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이 정책에 반영된 사업이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균형, 뭐 발전성이랄지 뭐 시장성이랄지 이런 거를 보고 예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타 뭐 면제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업 타당성은 이렇게 사업 추진할 때 이제 고려 사항이 이제 많이 있겠죠. 업종별로, 그다음에 창업자 뭐 본인 그 개인별로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세부 평가 항목은 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창업자의 어떤 사업 능력이나 뭐 시장성이나 뭐 기술성이나 또 뭐 그 수익성,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업 분석을 해서 STP 전략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창업자의 마케팅 능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거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뭐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 뭐 100% 성공한다기보다도 사업의 실패를 줄이는, 그래도 적어도 사업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보조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 그래서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상권 분석, 입지 분석, 뭐 타당성 분석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뭐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업 계획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애자일 전략에 따라서 개략적인 계획만 세워서 추진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맨 하단에 나와 있지만 뭐 세부 계획, 뭐 요약 계획,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사업의 규모나 뭐 어떤 사업의 뭐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그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응? 응. 이 사업을 할 때 강약점과 미비점을 발견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업 계획서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 초기에는 정신없이 뭐 하다 보면 빼먹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추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게 순서별로, 절차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요소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뭐 혼자 잘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동반자가 있을 때, 투자자가 있거나 동업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 동반자를 또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뒤에 가서 이제 창업 자금이 필요한데, 창업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도 필요하잖아요. 금융기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뭐 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융자받기 위해서 금융기관도 설득을 할 때 이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또 이제 공장을 설립하거나 할 때는 인허가가 또 필요해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얼른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시청이나 관청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를 받으면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그 사업 계획서가 또 필요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차후에 아니면 내가 동반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한두 명의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요새 소상공인도 업종에 따라서 5인 이하, 뭐 10인 이하 이렇게 되는데, 소상공인으로 뭐 먼저 시작을 하더라도 인재를 뽑아야 되면은 그 뽑는 사람한테, 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너 들어와라,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의 장래성을 설명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좋고요. 또 당연히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죠. 이때 이제 우리 회사의 뭐 경제적인 효과를 할지 고용 효과를 할지 이런 거를 쫙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서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또 이 사업계획서 과목이 또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 한 과목을 가지고 또 한 학기를 배웁니다. 그때 또 세부적으로 배우겠지만,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드는 거구나. 그다음에 앞에 이제 뭐 사업계획서 순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순서가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제목만 설명을 드렸던 하일마이어의 교리문답,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 가지고 보면 이 사업계획서 개요 부분을 작성할 때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소개를 할지 시장의 현황이랄지 뭐 경쟁, 동일한 회사들이 또 유사한 회사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회사보다도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하겠다는 경쟁 우위 전략이랄지 뭐 재무 계획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한 거죠. 사업 계획서상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썼으면 작성을 했으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비즈니스 하면 단순히 그냥 단일 상품으로 단일 가격으로 단일 유통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비즈니스가 뭐 모델이랄 것이 없었죠. 뭐 그냥 뭐 누구나 다 비슷한 뭐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라 그럴까 전통적인 뭐 만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상품으로 다양한 가격 제도로 또 다양한 유통망으로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 이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여 돈을 벌 것인가 하는 뭐 사업적인 계획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가격제도, 다양한 유통망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마다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또 수익이 되는 것이 있고 그 각각의 수익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가 수익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수익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수익 모델은 많으면 좋겠죠.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내 주머니 속에 내 지갑에 돈이 짝짝 꼽힐 수 있도록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최상이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과 서비스, 그다음에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비즈니스 모델도 한 학기 한 과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절차가 이러한 절차가 있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1인 사업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사무실 열어놓고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물론 성공도 하겠지만 뭐 정주영 회장이 이런 걸 다 알고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한 사회 속에서 뭐라고요?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의 어떤 절차, 창업의 절차를 배우는 거겠죠. 전에 같으면 옛날에는 뭐야 전화기 뭐 또 뭐 카메라 녹음기 뭐 MP3 뭐 계산기 이런 거를 각각 한 개씩 샀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사면 스마트폰 안에 앱만 다운받으면 이런 기능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화기 판매 전화기 비즈니스 모델 뭐 카메라 비즈니스 모델 또 뭐야 녹음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다 통폐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가 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드렸지만 VR 커머스라고 레더링 장비를 끼고 나면 그 장비 속에서 뭐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음.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참 복잡한데 아무튼 이런 VR 커머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알면 좋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까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세웠으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와 수요에 맞춰서 그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제 교환을 해야 되겠죠.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활동 이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마케팅의 정의만도 또 마케팅이라는 과목도 이렇게 또 별도로 편성이 돼서 뭐 SNS 마케팅, 마케팅의 원리, 뭐 마케팅 조사, 뭐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마케팅만 해도 그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슬라이드 한두 장으로 설명한다는 게 좀 그렇고 아무튼 이 마케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제품이라는 거는 뭐 아무튼 유형의 상품,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 욕구라는 거는 뭔가 모자라는 상태. 즉, 나 배가 고프다. 뭔가 좀 욕구야. 그러면 뭐가 먹고 싶은 거야? 빵이 먹고 싶다, 뭐 과자가 먹고 싶다, 뭐 라면이 먹고 싶다, 뭐 밥이 먹고 싶다. 이게 이제 필요야.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수요는 이제 구매력이 작동하는 거, 돈 주고 사는 것이 이제 수요죠. 그다음에 가치는 내가 배가 부르다. 그러면 빵을 먹어서 배가 부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좀 밥을 먹어서 뭐 부를 수가 있고, 그러면 나는 빵을 먹든 밥을 먹든 뭐 라면을 먹든 배만 부르면 된다. 그럼 배만 부르는 것이 뭐야? 내 가치야. 그럼 나는 배만 부르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뭐 양주에 아니 아주 고급스러운 뭐 술에 고급스러운 반찬에 고급스러운 뭐 이렇게 먹는 것과 아니 나는 양과 질을 따지 않냐 배만 부르면 되는 거야. 이런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그 대가로 받는 혜택이 이 가치다. 응? 그래서 이 마케팅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냐? 아,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아무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내 거 재화와 용역,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동 이거를 모두 다 마케팅이라고 그랬는데 마케팅은 4P가 있어요. 마케팅을 구성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판촉 이게 앞에가 전부 다 영어의 P자로 끝나서 이제 4P라고 그러는데 이 마케팅의 4P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모든 것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재화와 용역, 쉽게 말하면 상품과 서비스죠. 제품과 서비스가 교환되는 모든 것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그 시장에서 교환되는 모든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들이 욕구와 필요를 느껴서 내가 저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공급자가 공급을 해주건 경제학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구매를 할 것이고 공급자는 이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수요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 만족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기분에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가치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전부 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케팅도 어떻게 바뀌느냐면 과거에는 산업화 이전에 즉 산업화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누는데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되기 전까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비교적 잘 팔렸어요. 근데 2차 산업혁명 되면서 여러분들 2차 산업혁명 지난 시간에 뭐 또 설명을 들었고 또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2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기계에 전기가 결합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가 대량 공급이 되듯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이제 가전제품이라고 그러죠.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가 2차 산업혁명 시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수요와 공급이 바뀝니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도 또 똑똑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해분화해서 니치마켓이라고 그러죠. STP 전략에 의해서 시장 세분화를 해서 물건을 팔아가는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소량으로 이제 맞춤 생산으로 이렇게 되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뭐 되고 그다음에 AR과 VR이 연결돼서 VR 커머스까지 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마케팅까지 이제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는 뭐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창업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창업 자금에는 준비 자금도 있을 것이고 시설 자금도 있을 것이고 운영 자금도 있을 것이고 예비 자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금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뭡니까? 아이고 나는 돈이 1,000만 원뿐이 없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네. 아니면 뭐 1억 원뿐이 없는데 뭐 2억 원이 들어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투자를 받든지. 그때 필요한 것이 사업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자금이 준비 자금은 사업 계획으로부터 회사 설립한 뭐 개업 준비, 뭐 개업 비용까지. 시설 자금은 뭐 사업장 구입하고 뭐 임차료, 뭐 유무형의 자산, 운영 자금은 고정비, 변동비. 뭐 이런 자금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창업을 할 때 이제 그 재무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할 것이냐, 또 일부는 그 뭐야 정부 출연 자금도 받을 수가 있죠. 정책 자금.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면 또 이런 것이 또 잘 나옵니다. 보편적으로는 금융권 대출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금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음, 음. 창업 그 기업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자기도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이게 물론 그 앞에서 적성 검사나 선호도 검사 이런 걸 했겠지만 이런 적성 검사와 선호도 검사에서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나에게 또 맞도록 관리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관리도 또 나옵니다. 목표 관리도 또 뭐 한 과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목표 관리는 스마트 관리 기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 그 스마트라는 영문자의 앞자를 따서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 뭐 바운드 해가지고 뭐 구체화되고 specific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뭐 miserable 뭐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측정이 가능해야 관리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스마트한 목표 관리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를 위한 시간 관리인데 여러분 시간 관리 한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혹시 아파서 병원 종합병원 가봤을 거예요. 종합병원 가보면 환자 그날 그 뭐랄까 진료 그 명단이 쫙 있죠. 그럼 통상 5분 간격 어떤 데는 10분 간격으로 있어요. 그러면 분단이 5분 단위, 10분 단위 있다는 거는 그 분단위마다 뭐가 그게 다 돈이잖아요. 음? 이와 같이 창업자의 시간은 이같이 대단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하는지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오전 오후로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중요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대부분 회사나 기업이나 뭐 또 이런 관공서나 높이 올라갈수록 이런 시간 계획이 다 나와요. 저도 한때는 적어도 시간 단위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 뭐 상황 보고를 받아야 되고 상황 보고 받고 나면 누구 결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보고를 하러 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뭐를 뭐 분석해야 되고 어디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 이 시간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시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맥 지도도 만들어야 되겠죠. 창업을 하려면 우선 어떤 인맥이 필요합니까? 경제 인맥, 돈을 빌리거나 뭐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세무 뭐 하려면 세무 인맥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뭐 법률적으로 하려면 법무 인석 필요하고 경영 인맥도 필요하고요. 이런 인맥 관리, 인맥 지도도 만들어 면 좋다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업에 필요한 인맥 그 지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의 성공 요소인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제 앞으로는 취업보다는 창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영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영업의 성공 요소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필요한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도 중요하지만 종업원 관리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 현재 상황,
이 시대가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새로운 경영 마인드나 마케팅 기법도 즉시 도입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좋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전문화되고 차별화를 띠하고 그다음에 작게 시작해서 내실 있게 크게 키워가는 그런 자영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점포 경영인데요. 우리 대부분 자영업자는 소점포입니다. 소점포인데 이 소점포에 특색이 있어야 되겠죠. 특색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영자가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파느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파느냐가 지금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만들어지는 거는 워낙 이제 잘들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느냐, 그다음에 내 매장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매장에 들어오면은 출입구나 화장실이나 계산대 화장 이런데 안 보이는 것도 좀 깔끔하게 한번 손님이 오면 그 집은 고객 아니 주인 경영자도 친절하고 점포도 깔끔하고 상품도 아주 멋있고 좋더라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점포를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업자의 정신으로부터 마지막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 관리까지 쭉 한번 여러분들이 4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단시간에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훑어본 거를 기초로 해서 전부 더 세밀하게 할 건 세밀하게 보완을 하고 좀 더 정밀하게 할 거는 정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을 해서 꼭 우리 창업경영학과 졸업생들은 멋진 진짜 창업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